자,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MNIST 데이터 셋에 대해서 FNN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굉장히 간단한 모형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경망 모형을 보면 은닉층이 하나 있고 은닉층에 은닉 노드가 512개 있는 굉장히 심플한 그 FNN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트라이를 해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은닉층의 수를 변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은닉층에 존재하는 은닉 노드의 수를 달리해가면서 모형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그 실험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익스텐디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신경망 모형을 약간 달리한 거죠. 자, 은닉층이 몇 개가 있는 모형이죠, 지금? 이렇게 층을 쌓으면 은닉층이 두 개가 있는 모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은닉층이고 이게 두 번째 은닉층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은닉층만 존재한 모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MNIST 데이터 셋을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은닉층을 하나 더 쌓은 겁니다. 그리고 해당 은닉층에 노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2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파라미터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하고 서머리 모델 익스텐드죠. 치시면 예, 파라미터의 수가 이렇게 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모형보다 파라미터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을 해서 그 모형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형의 성능이 그렇게 개선되진 않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닉층의 수를 무조건적으로 늘린다고 혹은 파라미터의 수를 무조건적으로 늘린다고 모형의 성능이 항상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정 그 지점이 지나가면 오히려 모형의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린 그 신경망 모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과적합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과적합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이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데 즉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굉장히 잘 파악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즉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과적합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 과하게 적합되어 있다. 무엇이? 우리의 모형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안 좋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왜?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학습의 결과를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그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에 우리가 특정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에 해당하는 모형을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종속 변수를 잘 예측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과적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의 모형이 설명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이미지 분석이나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신경망 모형이나 딥러닝 모형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신경망 모형을 구축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옵션이고 이 수업에서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게 이 수업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커다란 IT 회사들이 자체적인 딥러닝 알고리즘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러한 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분석을 위한 비전 API가 있고요. 페이스북도 존재하고 네이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코딩이 정말 힘들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API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API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딥러닝 모형을 구축할 필요도 없고 학습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딥러닝 모형과 학습 데이터는 누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글이 제공을 한다고요. 페이스북이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API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물론 얘네들 API를 사용을 하려도 파이썬 코드를 어느 정도는 쓰셔야 돼요. 코딩 스킬이 아예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코딩 스킬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해당 링크를 제가 채팅창에 입력해 드렸는데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나오나요? 자, 이러한 API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지의 그 예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딥러닝 모형을 구축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진을 여기에 이제 드래그를 하거나 불러오면 자, 어떤 사진을 사용을 할 거냐면 이 사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이전 대통령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사진의 특성을 혹은 정보를 API를 이용해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닙니다를 여러분들은 다른 사진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야 돼요. 신호등.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를 지금 누가 분석을 한 거라고요? 구글 비전 API가 무엇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딥러닝 알고리즘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지가 요 위에 이렇게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분석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얼굴 분석을 하면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 나와요. 오른쪽에. 첫 번째가 이 얼굴에 담겨 있는 감정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쓴 논문. 그 논문에서 분석한 것과 동일한 분석을 이 API가 해줍니다. 그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즉 인물의 감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딥러닝 모형을 구축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네 가지 감정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 구글 비전 API는 얼굴에 대해서 조이가 있고 sorrow가 있고 anger가 있고 surprise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nger라는 감정이 이 사진에 담겨져 있는 인물의 얼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 되는 거죠. 어브젝트를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오브젝트를 찾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person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tie가 있는 거죠. 이렇게 tie에 갖다 대면 해당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plant 식물이 있고 flag 깃발이 있고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혹은 이러한 분석을 이용해서 어떠한 뭐 어플라이드 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API를 사용하셔도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런 API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학계의 어떤 그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API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논문들도 어느 정도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 AI 기술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러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API의 그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즈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물체에 대한 레이블즈가 또 나오는 거고, 텍스트, 사진에 있는 텍스트도 이렇게 추출을 해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프로퍼티 이런 것도 보시면 돼요. 프로퍼티는 이제 이 사진에서 사용이 된 주요한 색깔, 도미넌트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됐죠. 아마 얼굴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색들이 뭐 사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를 사용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귀찮게 딥러닝 모형을 실제로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고 학습 데이터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딥러닝 모형들을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 API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수업에서는 그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API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특정한 API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한 AP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블로그나 웹페이지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정보를 사용을 해서 AP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서 어떠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신경망을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앞에서 본 손으로 쓰여져 있는 숫자를 담고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되고요. 두 번째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진 안에 패션 아이템, 여기 신발이고요. 여기 이제 뭐 티셔츠가 되는 거고 이러한 그 패션 아이템에 대한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또 다른 엠리스트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흑백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과정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 손으로 쓴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에 대한 엠리스트 데이터 셋을 분석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종류만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숫자가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패션 아이템이 담겨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숫자가 쓰여져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혹은 숫자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의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 그 패션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뭐 흑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양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패션 아이템을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액큐러시가 좀 더 낮게 나와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파이썬 코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FNN Fashion Amlist Example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파일이고요. 전반적인 순서나 작동 원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케라스랑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러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학습 데이터 부분이고, 이 부분이 평가 데이터 부분입니다. 둘을 구분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자, 다운로드 안 받았네. 그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즉 각 이미지의 픽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요 train 언더바 이미지즈라고 하는 변수의 쉐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이미지가 몇 곱하기 몇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시고서 이 shape 키워드가 리턴하는, 반환하는 이 결과를 보시고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이미지가 몇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즉 몇 바이 몇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8 곱하기 28로 되어 있죠. 뭐랑 크기가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숫자가 담겨져 있는 이미지의 크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에 그러한 이미지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예, 6만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플라 립에서 제공이 되는 파이플랏을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코드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면 얘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그 시각화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그 물체를 잘 보기 위해서 여기 cma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gray 언더바 r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색깔을 반전을 시킨 거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이템 부분이 흰색 밝게 처리가 되어 있는 이미지고요. 백그라운드가 검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좀 더 보기에 편하게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레이 언더바 r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미지의 종속 변수의 값을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ain 언더바 labels라고 하는 변수 안에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 0을 넣으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종속 변수가 종속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9가 되는 거죠. 자, 이 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 패션 아이템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갖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무엇이 되냐면, 요 아이템이 무엇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있죠.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0개가 되고요. 첫 번째가 티셔츠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트라우저, 뭐 풀오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텍스트의 값으로 종속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방금 보신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종속 변수의 값이 몇으로 나왔어요? 9로 나왔죠. 자, 9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9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이미지가 갖는 종속 변수의 값이 숫자 9인데 숫자 9는 앵클, 부츠를 의미하고 그 얘기는 사진에 저장이 되어 있는 혹은 사진이 담고 있는 패션 아이템 얘가 앵클, 부츠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는 정답이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이 티셔츠죠. 그래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숫자 몇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기를 보면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종속 변수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0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즈라고 하는 모듈과 레이어즈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앞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신경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은닉층이 몇 개인 모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은닉층이 1개고 은닉 노드가 몇 개인? 네, 512개인 모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미지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2차원 행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몇 차원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경망이 갖는 입력층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1차원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reshape 펑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변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를 보시고 그 코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각각의 셀이 갖고 있는 숫자의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되는데 걔를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래의 값을 255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종속 변수의 값을 무엇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to 언더바 카테고리칼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원합 벡터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합 벡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류의 문제에서는 종속 변수의
원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걔를 원화 벡터로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펑션이 여기 나와 있는 toCategorical이라고 하는 펑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컴파일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저를 지정하고 비용 함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accuracy를 지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돌려보세요. 자, 학습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accuracy가 얼마가 나왔어요? 0.87 정도가 나왔죠.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 이미지들 중에서 약 87%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종속 변수만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학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함수의 값이 각 f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accuracy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죄송한데 5분 정도만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잠시 후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경망에서 이제 과적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과적합 문제는 제가 이전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적합 혹은 과적합 문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그 우리의 모형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이 어떠한 데이터는 잘 설명하는 반면에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는 잘 설명하는 반면에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는 잘 설명을 하는 반면에 어떠한 데이터는 설명을 잘 못하는 문제를 과적한 문제라고 한다고요? 어떠한 문제는 잘 설명을 못해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뭐 평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설명을 잘 못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설명을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과적한 문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과적한 문제가 왜 문제가 된다고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의 모형이 무엇을 잘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학습 데이터, 어떠한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얘는 학습에 사용이 된 데이터예요? 아닌 데이터예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도출을 해서, 즉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갖는 모형을 도출해서 걔를 적용하는 데이터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과적한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 반면에 우리가 정작 풀고자 하는 문제인 새로운 데이터는 설명을 못한다. 즉 종속 변수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신경망 모형을 사용을 할 때는 혹은 딥러닝 모형을 사용을 할 때는 과적한 문제를 되도록이면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적합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형은 언제 복잡하게 되느냐? 파라미터가 많은 경우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형의 복잡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모형이 증가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모형이 복잡해지면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과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모형을 덜 복잡하게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덜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를 해보죠. 두 개가 이제 연결된 것이긴 한데 약간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주된 이유. 첫 번째는 모형이 복잡해서. 모형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파라미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과적학 문제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형이 무엇에? 학습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얘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값이 절대값이죠.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커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모형이 복잡해서, 즉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서 무엇이 가지고 있는? 모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요?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예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신경망 모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형회기 모형 혹은 1차 함수로 되어 있는 모형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B1의 값이 한 번은 10이 나왔고 또 한 번은 B1의 값이 3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경우 중에서 우리의 모형이 X1이 되어야 하고 X2가 되어야 되는 거죠. X1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종속 변수의 값이 X1이라고 하는 특정한 독립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1번의 경우일까요? 2번의 경우일까요? 한영애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과적한 문제가 언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이죠. 왜? B1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B1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얘를 뺄게요. 얘를 빼죠. 자, 그럼 B1의 값이 무엇을 의미해요? 기울기죠.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모형에서 X1이 1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X1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10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똑같이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3만큼만 증가한다고요. 즉, 첫 번째 모형이 훨씬 더 무엇에 대해서 독립변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경우에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혹은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라고요.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적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혹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적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애들을 해소하면 되겠죠. 즉, 모형이 복잡해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형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과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여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모형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지, 즉 파라미터의 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되는 파라미터가 갖는 절대값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그럼 우리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의 모형이 복잡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과적한 문제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적한 문제 여부 체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alidation data set 혹은 검증 데이터 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검증 데이터는 왜 사용을 한다고요? 무엇을 체크하기 위해서? 검증 데이터 셋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과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정답 데이터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죠. 자, 정답 데이터가 있어요. 처음에 얘를 처음에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정답 데이터를 어떠한 데이터 셋과 어떠한 데이터 셋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처음에 맞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에 따르면 학습 데이터 전체를 학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떠한 목적으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학습 데이터의 일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검증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학습 데이터가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되는 거죠. 최종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와 그리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검증 데이터 셋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학습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는 얘가 됩니다. 검증 데이터 셋은 학습에 사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검증 데이터 셋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과적한 문제를 체크를 하려면 우리의 모형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 셋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적한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가로축은 그 에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학습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몇 에폭이 진행이 됐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학습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세로축은 비용함수의 값이에요. 이 노란색 선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검증 데이터에 대한 비용함수의 값이 되고요. 이 파란색 선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함수의 값이 돼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함수의 값은 계속 감소를 하죠. 비용함수의 값이 감소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모형이 해당 데이터를 설명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자, 근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형이 무엇은 설명을 계속 잘하는데, 무엇에 대한 설명력은 계속 증가하는데, 무엇에 대한 설명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비용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근데 이쪽 부분에서 무엇에 대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비용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어떻게? 모형을 단순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작게 하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전체 학습 데이터를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김종환 수강생분. 지금 그 코드를 보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어떠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nn mlist example overfitting 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해당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드린 파일 중에서 여기 있죠. fnn mlist example overfitting 이라고 하는 ipython 노트북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래서 얘도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신경망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거냐면 손으로 쓴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에 우리가 앞에서 다룬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신경망을 적용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를 최종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셋으로 나눠서 각각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비용함수의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려보고 과적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코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일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해요. 앞에서 했던 것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실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컴파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fit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체 학습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적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학습의 목적으로 다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중에 일부를 어떠한 데이터로 사용을 해야 되냐면 검증 데이터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전체 학습 데이터를 최종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셋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이 fit 펑션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중에서 어떠한 파라미터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validation underbar spli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값을 지금은 0.2로 했잖아요.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체 학습 데이터 중에서 몇 퍼센트를, 20%를 어떠한 데이터 셋으로, 검증 데이터 셋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20%나 10%를 검증 데이터 셋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맞나요? 김종환 수강생분 답변이 됐을까요? 이렇게 최종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셋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it 펑션이 작동을 하면서 이 최종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습의 결과를 어디에 적용한 validation 데이터 셋, 검증 데이터 셋에 적용한 결과까지 다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여기 이제 히스토리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대폭을 좀 크게 해가지고 지금 20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려보세요. F4 크기가 좀 커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한번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실행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콜랩 텐서플로우의 성능이라는 게 어떤 아닙니다. 그 콜랩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PC보다 훨씬 더 좋은 GPU를 제공을 합니다. 자, 딥러닝을 할 때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CPU만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GP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GPU까지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딥러닝 모형의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좋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그래픽 카드가 좋다는 게 이제 요즘에 RTX 3090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좋겠죠. 일반적인 사람들 관점에서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갔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validation 데이터 셋과 그 다음에 최종 학습 데이터 셋에 대해서 각 에폭이 진행이 되면서, 즉 학습 과정에 비용 함수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와 비슷한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을 각 F폭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맞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왔나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의 모형이 과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자,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설명력은 계속 좋아지는 반면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 즉 비용함수의 값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떨어지는 경우에, 즉 비용함수의 값이 커지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조금 있죠? 맞나요? 자, 보면은 한 예. 이쯤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한 비용함수의 값이 증가를 하는 반면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함수의 값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떤 시도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모형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 학습의 결과를 도출이 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일까요? 모형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말고, 그리고 파라미터의 절대값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답을.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나요? 맞습니다. 반복 횟수, 즉 학습의 정도를 줄이면 돼요. F폭의 사이즈를 줄이면 된다고요. 자, 지금 그러면 F폭의 값을 얼마로 하면은 좋을까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결과가 나왔을 때 F폭의 크기를 얼마 정도로 하면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4나 5예요. 근데 보시면 이 0이 F폭이 0이라는 게 0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0이 첫 번째 F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에서 자른다 혹은 4에서 자른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F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에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F폭의 값만 무엇으로 바꿔주면 되나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5나 6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나요? 이러한 방법, 학습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을 얼리 스타핑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기 종료죠. 이게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얼리 스타핑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과적합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적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망 모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말고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등이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인문 수업에서는 다루기가 조금 그런 내용이고요. 수학적으로 좀 복잡해요, 얘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들이 드랍아웃 방법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얼리 스타핑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얼리 스타핑 방법은 어떤 것인지
지금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얘는 어떠한 방법이라고요? 어떠한 방법? 얼리 스타핑은 학습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이에요. F폭의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드랍아웃은 어떠한 방법이냐면, 자, 드랍아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적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랍아웃은 첫 번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즉 모형이 복잡해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모형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파라미터의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드랍아웃은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들 중에서 두 번째 이유인 경우에, 즉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커서, 즉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얘가 됩니다. 얘는 말 그대로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드랍아웃 방법은 무엇의 수를 줄여주는 방법이라고요? 드랍아웃은 무엇의 수를 줄여주는 방법?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가지고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gularization 방법은 무엇을 줄여주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학습의 결과를 도출이 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덜 민감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맞나요? 네. 그래서 드랍아웃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드랍아웃은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긴 한데 파라미터의 수를 어떻게 줄이냐면, 그림을 그려보죠. 기본적인 신경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편향이 여기 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파라미터의 수는, 우리의 모형이 갖는 파라미터의 수는 우리의 모형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하겠죠. 맞나요? 즉 우리의 모형이 갖는 파라미터의 수는 무엇에 비례를 하냐면 우리의 모형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의 수를 줄이면 될까요? 노드의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게 어떠한 방법이에요? 드랍 아웃 방법이에요. 뭐를 드랍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형에서 일부의 노드를 드랍하는 방법이 드랍 아웃이에요. 근데 드랍이 되는 노드가 매번 바뀝니다.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랜덤하게 일부를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드랍을 해요. 근데 랜덤하게 선택이 되는 노드들이 학습이 될 때마다,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관련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련된 코드가 fnn mlist example drop out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코드와 동일한 부분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맞나요? 첫 번째 은닉층을 저희가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은닉층에 아이고, 죄송해요. 해당 은닉층에 512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은닉층에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해당 은닉층에 존재하는 512개의 노드들 중에서 일부의 노드를 드랍을 시키면서, 즉 제거를 하면서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걔를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노드들이 존재하는 은닉층 다음에 쌓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512개의 은닉 노드를 갖는 은닉층을 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은닉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일부를 드랍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드랍아웃 레이어를 add라는 펑션을 가지고 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드랍아웃 함수가 있잖아요. 그 함수 안에 0.5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0.5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들어간 값은 전체 노드들 중에서 몇 퍼센트를 드랍 아웃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0.5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의 노드, 몇 개의 노드가 있어요? 첫 번째 은닉층에 512개의 노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몇 개를 드랍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마다? 256개를 드랍하는 겁니다. 보통 0.5를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드랍이 되는 노드들이 항상 똑같다고요? 아니면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르다고요? 다 다릅니다. 랜덤하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애초부터 처음에 모형을 좀 단순하게 만들면 안 되냐? 즉, 은닉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를 512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256개를 사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과 드랍아웃을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다고요. 자, 256개의 노드를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 되는 노드들이 정해져 있죠. 매번 똑같은 256개의 노드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512개를 설정을 해놓고 드랍아웃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0.5의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50%의 노드들을 랜덤하게 매번 드랍아웃을 하는 케이스는 그것과는 다르다고요.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드랍아웃이 되는 노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학습에 사용되는 노드들이 다르다고요. 어떠한 경우에 모형의 성능이 더 좋게 되냐면 후자의 경우에 모형의 성능이 더 좋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드랍아웃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력 노드가 10개 들어있는 출력층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려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검증 데이터 셋과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최종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을 각 에폭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 층마다 드랍아웃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규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각 층마다 드랍아웃 레이어를 따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되셨죠?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네. 자, 요거랑 뭐랑 비교를 해보시냐면 원래 제가 오버피팅 요 문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주피터 노트북에서 시각화한 결과, 요 결과랑 드랍아웃을 썼을 때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과적한 문제가 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과적한 문제가 덜 발생하고 있죠? 드랍아웃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어떠한 경우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과 그리고 검증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의 차이가 덜 나요. 지금은 요거 이제 드랍아웃을 적용한 경우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즉, 이 경우에 과적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드랍아웃을 사용을 하면은 과적한 문제가 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 노드의 수를 줄일 수가 있고 노드의 수가 줄어들면 무엇의 수가 줄어들어서 무엇의 수가 줄어들어요? 파라미터의 수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모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순해진다고요. 단순해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서 흐뭇하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원리로. 이거 이제 얼리 스타핑에 관련된 내용인데 얼리 스타핑은 아까 그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가고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해서 과적한 문제를 해소한다고요? 무엇의 값을 줄여서? 맞습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의 절대값,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되는 파라미터의 값을 어떻게 줄이느냐? 간단해요. 원래의 비용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원래의 비용 함수에 어떠한 텀을 더합니다. 그 텀을 더해서 걔를 새로운 비용 함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해당 파라미터의 절대값은 무엇보다 작아지게 되냐면 원래의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원래의 비용 함수예요. 원래의 비용 함수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비용 함수에 어떠한 텀을 더하는데 그러한 텀을 우리가 페널티 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 텀을 더하고 페널티 텀을 더해서 생성이 된 새로운 비용 함수 있죠. 요 비용 함수. 요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해당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무엇을 미니마이즈하는 원래의 요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페널티 텀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L1 페널티 텀이 있고요. 두 번째는 L2 페널티 텀이 있는데 각각의 페널티 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걔를 위해서 우리의 모형이 갖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지금은 K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W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2, 그리고 세 번째가 W3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WK, 즉 전체 K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우리의 모형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L1 페널티 텀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게 L1 페널티 텀이에요. 거기에 여기 이제 상수를 곱하게 되는데 여기 람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그 페널티 스트렝스예요. 페널티를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 람다의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페널티를 많이 주는 거예요. 페널티를 많이 주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절대값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1 페널티 텀이고요. 그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한 값을 페널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파라미터를 제곱을 해가지고 더한 값을 페널티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L2 페널티 텀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 둘 다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L1 페널티 텀을 사용하면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서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냐면 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선형액의 모형, 1차 함수로 되어 있는 선형액의 모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값이 0이 돼요. 예를 들어서 B1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에 존재하는 특정한 파라미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B0 플러스 B1 곱하기 X1 플러스 B2 X2라고 하는 모형에 존재하는 B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0이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독립변수가 모형에서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독립변수가 하나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경망으로 따지면 노드가 하나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모형이 단순해지는 효과까지 추가적으로 있는 게 어떠한 방법? L1 방법이에요. L1 방법은 L1 페널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L1 regulariz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L1 방법은 파라미터의 값을 줄여서 어디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0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근데 L2 페널티 텀을 사용하는 L2 regularization 방법은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기는 하지만 0까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요거 기억나세요? 요 비용함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첫날 그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노멀 이퀘이션 방법이 있고 경사강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비용함수가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파라미터가 하나만 존재하는 비용함수가 되는데 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값이 얼마였죠? 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5분의 14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regularization은 원래의 비용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더한다고요? 페널티 텀을 더한다고요. 맞나요? 여기서는 L2 페널티 텀을 더할게요. 그리고 람다의 값을 0.5,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성이 된 비용함수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 뭐예요? 원래의 비용함수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페널티 텀이 돼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b1의 제곱 마이너스 14b1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비용 함수고요.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b1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은 얼마예요? 이게 0이 되는 b1의 값을 찾으면 되죠. 얼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방정식을 풀면 b1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3b1의 제곱 마이너스 14b1 플러스 20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4가 됩니다. 자, 그럼 6분의 14가 커요? 5분의 14가 커요? 반대로 6분의 14가 작아요? 5분의 14가 작아요? (6분의 14가) 작죠?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의 비용함수에 페널티 텀을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들어서 걔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증가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모형이 더 민감해진다고요? 덜 민감해진다고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덜 민감해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과적한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리고 제가 또 1시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오늘 수업 그리고 입문 과정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